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위탁 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임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짓기보다는 급하게 민간 위탁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 일자 교육부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 과정에서 우수교원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며 위탁 경영 주체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부실급식 등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례가 유치원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지금 유아교육 현장 논란에 있는 거 질서가 좀 바로 잡힌 후에 나온 말이지 지금은 시기상조란 거예요. 이제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40%를 수차만 채우려고 하는 건 당초에 우리 학부모들 요구는 아니다. 이런 우려에도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카페와 건강원 등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명 시장형 일자리 사업인데 노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깨를 볶아 차규기에 넣자 기름이 나옵니다. 고객이 주문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는 건데 작업자들 모두 노인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건강원인데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우연히 집 만드는 일을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즐겁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노인들이 커피와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밀을 사용하고 화학 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빵을 만든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도 적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또래의 손님들이 찾아와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시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노인들은 주당 7시간가량 일하면서 40만 원 안팎의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매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광주시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법정 정년을 5년 늘려 65세로 연장하면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분석한 결과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가 현행 20.4명에서 13.1명으로 7.4명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하면 노년 부양비 20.4명에 이르는 시점이 2028년으로 늦춰져 지금의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받는 보수보다 7배 정도 더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350만 원으로 가정할 때 대기업 CEO가 6.82배 많은 2,387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게 적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시가총액 30위권 대기업 CEO가 지난해 받은 월급은 평균 2억 4,800만 원으로 국민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중단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은 정의선 시대를 알리는 서막으로 평가받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순환출자 고리로 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다시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와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려면 총수 일가가 기아차 보유의 현대모비스 지분 16.9%를 매입하면 됩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주주들이 합병 비율을 문제 삼으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나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Because their investors' goal and our goal is same. Yeah, maximize the profit and sharing profits. 현대차가 조만간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역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현대모비스를 존속법인과 분할법인으로 나눈 뒤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건데 적정한 합병 비율을 산정해 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수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큰 숙제인데 정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에 활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청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옵션 가운데 어떤 방식이든 주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맞불 보복 관세를 개시하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악재인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이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며 양국 간 관세 보복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지난달 미국이 취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25%의 관세 조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3,250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분쟁의 장기화로 양국 성장이 둔화되면 미국, 중국과 무역 규모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한국 수출 전반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한국 수출은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고 감소폭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제조에 쓰이고 있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인 전기 전자부품, 화학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6.8%, 이 중 약 80%가 중간재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그 중간재 가공무역 형태는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수출 비중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노골적으로는 않겠지만 암묵적으로도 하겠죠. 한국은 환율 조작국 이런 것들을 또 잡을 수도 있고. 정부는 무역 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각화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경고음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위축 탓에 5월에도 수출이 10% 가까이 줄며 6개월 내리 감소 행진을 이어갔고 무역 흑자는 지난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59억 700만 달러. 지난해보다 9.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특히 3월부터 다소 줄던 감소폭은 다시 커졌습니다. 풀릴 것 같다 다시 불붙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효자 상품 D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줄었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요 상품들도 줄줄이 부진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선박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수출 감소폭을 다소나마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입은 1.9%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5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8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규모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품 수지, 무역 수지가 좀 계속 흑자폭이 줄고 있어서 거시적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살아날 조짐이 없는 반도체 경기와 갈수록 태산인 미중 무역 분쟁. 사정은 악화일로인데 수출 금융 확대 등 지원책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까지 정치권 갈등에 발목을 잡히면서 수출 전선의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지난달 하이트 진로의 소주와 오비 맥주 값이 오른 데 이어 롯데주류도 주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의 공장 출고가 인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과 맥주 클라우드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처음처럼은 360ml 기준으로 1,800원으로 8.4% 올랐고 클라우드는 캔 355ml의 경우 2,300원으로 7% 인상됐습니다. 롯데제과의 바다코코넛과 야채 크래커 등의 과자 가격도 1,500원으로 7.1%씩 올랐습니다. 지난달 저소득층 체감 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계층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자 동향지수 CSI는 81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실제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80만 3,4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줄었습니다. 반면 5월 소비 지출 전망 CSI는 96으로 4월보다 1포인트 올라 씀씀이가 커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약간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출국자는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쓴 돈도 319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여행객만큼 피해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상품도 쏟아지면서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는 10년 전보다 2.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5년 새 4,2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1,000건에 육박해 2014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계약 관련 문제가 3,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 강요와 같은 부당행위, 품질이나 안전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몽블랑 트레킹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건강 문제가 생겼지만 여행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는 2016년 중국 패키지 여행 중 가이드가 일정을 임의로 변경해 원하는 여행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떠난 정모 씨는 여행사가 위험성이나 안전고지를 하지 않은 해양 스포츠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든지 그 상품의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 이해하고 동의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지역이나 상품을 고를 때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우려나 현지 안전성, 그리고 항공사와 여행사에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장 긴장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은 지원한 회사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을 때일 겁니다. 하지만 일부 취업준비생 중에서는 이러한 연락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은 회사로부터의 짧은 메시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여길 텐데요. 연락을 받지 못했다니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인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 상반기 구직 활동을 한 취업 준비생 2,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종 면접 후에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업 준비생은 불과 51%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3년 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그나마 12.8%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2명 중 1명은 합격 여부를 알고 싶어도 기업에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래도 해당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지원자일 텐데 너무도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기업 형태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입사 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의 비율은 대기업이 67.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기업은 58.3%, 외국계 기업은 50.9%, 중소기업은 45.4% 순이었는데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업준비생 중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던 거죠. 이메일로 받는 경우는 21.5%뿐이었고 직접 전화로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채용 과정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잡코리아가 다른 조사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364명을 대상으로 불합격 통보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조사에 참여한 인사 담당자 61%가 채용을 진행할 때 불합격자에게는 따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응답보다 높은 비율이죠. 오히려 이 같은 결과는 2년 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2%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통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니 입사자를 뽑은 인사 담당자들은 정작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함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85.7%가 불합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한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의 대다수가 취업 준비생의 마음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합격 여부를 따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인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이유를 살펴봤더니 복수응답으로 63.1%가 연락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불합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아니한 대응이죠. 2위는 50.5%가 뽑은 좋은 소식도 아닌데 통보하기 껄끄러워서였고 3위는 30.6%의 비율로 굳이 통보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가 올랐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유를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인사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었나요? 네, 불합격 사실을 통보한다고 답한 인사 담당자는 전체 응답자 중 39%였는데요. 통보라는 방식을 살펴보니 복수 응답으로 71.8%는 문자로 통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위에 오른 이메일로 통보한다는 응답자엔 42.3%가 답했는데요. 하지만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면서도 왜 불합격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불합격 통보 시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4.1%만이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답한 겁니다. 과반을 차지한 56.3%는 회사와 맞지 않을 뿐이라고 의례적인 이유만 말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아예 불합격 사유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9.6%였습니다. 네, 결국 대다수의 취업 준비생들이 불합격 통보를 받아도 이 짧은 문자 메시지만 받는다는 뜻인데요.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마음이 어떨지 정말 씁쓸합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향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하는 기업이 늘어날지 묻는 질문엔 인사 담당자의 41.8%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는 건데요.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해당 회사에 지원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기업이 늘어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했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절박하게 준비를 하는지 입사자만이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원자 한 명 한 명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곧 기업의 이미지이고 철학으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